제일 막 보이지 않는 힘의 언어. 힘은 항상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강력한 힘은 보이지 않는 상태로 상대의 계산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안보에서 잠수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언어가 됩니다.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은 그 언어 가운데서도 가장 조용하고 가장 무거운 문장입니다. 카메라 플래시는 많지 않았고 성명도 짧았습니다. 그러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향해 던진 말 한마디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 간 별도의 협정 가능성을 논의해보겠다. 이 말은 새로운 무기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질문이었습니다. 한국은 어디까지 안보 주체가 될 것인가? 그리고 미국은 한국을 어디까지 신뢰할 것인가? 핵추진 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 아닙니다. 이 점은 반드시 구분돼야 합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연료로 핵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연료 교체 없이 수개월 이상 잠항할 수 있고 작전 반경은 사실상 무제한에 가깝습니다. 한번 바다로 나가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고 그래서 존재만으로도 상대의 전략 계산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 잠수함이 왜 중요한가? 한반도 주변 해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군사공간 중 하나입니다. 북한의 잠수함, 중국의 해군력 확장, 러시아의 전략 자산, 그리고 미국의 항모 전단. 이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숨어 있을 수 있는 힘은 단순한 전력이 아니라 억제 그 자체가 됩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핵추진 잠수함을 필요하지만 넘기 어려운 선으로 인식해왔습니다.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와 외교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한미 원자력 협정, 국제 비확산 체제, 주변국의 시선이 한꺼번에 얽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위성락 실장의 발언은 단순한 방산 발언이 아니라 외교적 신호였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모델도 시기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의 사례를 꺼냅니다. 호주는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군사적 핵물질 사용은 제한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원자력법 91조 이 조항은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군용 핵물질 이전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이 조항을 근거로 미국과 별도의 양자협정을 체결했고 그 결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의 길을 열었습니다. 위성락 실장이 호주 사례를 언급했다는 것은 단순한 비교가 아닙니다. 그 말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협정을 깨자는 것이 아니다. 예외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예외는 신뢰를 전제로 한다. 이 지점에서 이 문제는 무기 도입의 문제가 아니라 동맹의 깊이에 대한 문제로 바뀝니다. 미국은 왜 호주에는 허용했고 한국에는 아직 허용하지 않았는가? 그 차이는 기술이 아니라 정치적 신뢰 그리고 전략적 계산에 있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이 질문을 정면으로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미국의 핵심 인사들, 국무장관, 에너지부 장관, 백악관 안보라인, 핵추진 잠수함뿐 아니라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위성락 실장은 전혀 다른 방향의 말을 함께 덧붙입니다. 지금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는 군사적 기회가 아닙니다. 전쟁의 기회도 압박의 기회도 아닙니다. 그가 말한 기회는 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과 북한과의 대화. 이 두 문장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안보 전략에서는 이 두 가지가 같은 문장 안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이 있을 때 대화는 가능해지고 대화가 가능할 때 힘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한미 관계가 비교적 안정된 국면에
들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동맹 내부의 조율, 정책 공조, 분위기, 이런 조건이 갖춰졌을 때 북한 문제 역시 다시 시도해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북한은 현재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있고 과거의 시도들은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이번에는 유엔까지 포함한 다자적 접근을 병행하겠다고 밝힙니다. 이 모든 움직임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한국은 힘과 대화를 동시에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핵 추진 잠수함은 그 질문의 한쪽 끝에 있고 북미 대화는 다른 한쪽 끝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한국은 자신의 위치를 다시 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은 말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할 때 세상은 아직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제 이 선택의 배경과 그 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제2막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벽. 모든 선택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논의 앞에 한국이 마주한 벽은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조약의 문장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한미 원자력 협정. 이 협정은 한국의 원자력 역사를 보호하면서도 제안해온 이중적인 문서입니다. 한국이 원자력 발전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민간 핵기술을 축적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협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협정이 군사적 영역으로 들어가는 순간 단단한 선을 긋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의 핵심 문장은 단순합니다.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은 금지된다. 이 문장은 해석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군용 핵 추진 체계. 이 모든 것은 원칙적으로 협정의 범위 바뀝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핵 추진 잠수함은 논의할 수 없는 주제에 가까웠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군 내부에서도 이 문제는 조심스럽게만 거론됐습니다.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외교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성락 실장의 발언은 이 벽을 정면으로 부수겠다는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협정을 바꾸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협정 안에서 예외를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국제 외교에서 조약을 깨자는 주장은 곧바로 신뢰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조약이 허용한 예외 조항을 활용하자는 제안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위성락 실장이 호주를 언급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 원자력법 91조. 이 조항은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군용 핵물질의 이전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권한이 자동으로 발동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별도의 양자 합의가 필요합니다. 호주는 이 절차를 밟았습니다. 미국과의 기존 협정을 유지하면서 별도의 합의를 통해 핵 추진 잠수함을 허용받았습니다. 즉, 협정의 파기가 아니라 협정의 확장이었습니다. 위성락 실장의 발언은 한국도 이 길을 검토하겠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시선에서 한국은 호주와는 다른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고 핵개발 의욕도 없으며 지역적 핵경쟁의 중심에 서 있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핵 관련 논의는 항상 혹시 핵무장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심과 함께 따라다닙니다. 미국이 이 점을 가장 민감하게 바라봅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한국을 통제하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 한반도의 핵 비확산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논의하는 순간 미국은 하나의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위성락 실장은 바로 이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만이 아니라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까지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힙니다. 이것은 위험한 제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숨기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안보 외교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비공식 시도입니다. 공식 테이블 위에 모든 카드를 올려놓지 않으면 의심은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위성락 실장은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을 직접 만나겠다고 말합니다. 국무장관, 에너지부 장관, 백악관 국가안보라인. 이 조합은 단순한 실무 협의가 아닙니다.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는 군사 문제에서 외교 문제로 다시 이동합니다. 위성락 실장은 핵 추진 잠수함 논의 한복판에서 갑자기 북한과의 대화를 언급합니다. 이 대목은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 관련 요구를 검토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전략적 균형입니다. 억제력 강화가 긴장 고조로만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대화의 지렛대가 될 것인지,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대화 없는 군비 경쟁의 도구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미국은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성락 실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은 기회다. 이 말은 미국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힘을 키우되 그 힘을 대화의 배경으로 사용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신뢰의 시험대가 됩니다. 미국이 한국을 어떤 동맹으로 보는가, 통제해야 할 파트너인가, 책임을 나눌 수 있는 전략적 동반자인가. 이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협정이라는 벽은 여전히 단단하고 그 벽을 넘기 위해서는 정치적 결단과 외교적 설득이 필요합니다. 모든 벽에는 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은 힘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신뢰로만 열 수 있습니다. 제3막 워싱턴의 계산.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청이 아닙니다. 계산입니다. 누가 무엇을 요구하는가 보다 그 요구가 상대의 계산표에 어떤 변수를 추가하는지가 결정적입니다.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논의는 바로 그 계산표를 워싱턴 한복판에 다시 펼쳐놓았습니다. 워싱턴에서 핵이라는 단어는 항상 두 개의 문서 위에서 검토됩니다. 하나는 동맹관리 문서, 다른 하나는 비확산 전략 문서입니다. 한국의 요청은 이 두 문서 사이에 놓였습니다. 미국의 첫 번째 계산은 선례입니다. 호주에 허용된 예외는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AUKUS라는 거대한 전략 구도의 일부였습니다. 중국의 해군력 확장, 인도태평양 전략, 미국의 부담 분산. 호주는 이 계산에서 완벽하게 들어맞는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한가? 미국은 한국을 이미 충분히 강력한 동맹으로 보고 있습니다. 첨단 재래식 전력, 미사일 방어, 한미연합작전 체계. 이런 상황에서 핵 추진 잠수함은 필요의 문제인지 아니면 정치적 요구인지를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두 번째 계산은 확산의 위험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핵무기를 싣지 않지만 핵연료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핵연료는 언제나 다음 질문을 부릅니다. 누가 통제하는가? 어디까지 허용하는가?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에 예외를 주면 다른 동맹도 같은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일본, 대만, 그리고 다른 지역 동맹들. 워싱턴은 이 연쇄 반응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비확산 체제는 규칙보다 일관성으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계산은 북한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요구를 북한 문제와 분리해서 보지 않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논의는 북한에게 어떤 신호를 줄 것인가? 억제인가, 도발인가, 아니면 협상 압박인가? 워싱턴은 이 질문을 가장 신중하게 다룹니다.
이 지점에서 위성락 실장의 발언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핵 추진 잠수함,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그리고 북한과의 대화. 이 네 가지는 하나의 묶음으로 워싱턴의 테이블 위에 올라갔습니다. 미국의 시선에서 이 묶음은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은 핵의 문을 두드리지만 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함께 가져왔다. 워싱턴은 이 약속의 신뢰도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사람을 봅니다. 문서보다 발언보다 결국 누가 말하는가를 봅니다. 위성락 실장이 만나려는 인물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국무장관, 에너지부 장관, 백악관 안보보좌관. 이 조합은 군사 외교 에너지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결정권자들입니다. 미국은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이 잠수함은 어디에 배치되는가? 누가 연료를 관리하는가? 한국은 이 전력을 어떤 전략에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아마도 이 질문도 포함될 것입니다. 북한과의 대화는 정말로 시도할 것인가? 워싱턴의 계산은 냉정합니다. 미국은 동맹의 힘을 키우는 것을 원하지만 동시에 통제되지 않는 변수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제안은 단번에 승인될 수도 단번에 거절될 수도 없습니다. 이 계산 과정에서 미국이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것은 한국 내부의 일관성입니다. 한국 정부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이 기관들이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가 워싱턴의 신뢰를 좌우합니다. 위성락 실장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정치적 통합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워싱턴의 계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허가 여부보다 조건의 문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조건이 붙을 것인가? 그 조건이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워싱턴은 문을 열지도 닫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문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제3학 힘과 대화의 이중 전략. 국제 정치에서 가장 오해받는 전략은 힘과 대화를 동시에 말하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둘을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힘을 말하면 대화는 멀어지고 대화를 말하면 힘은 약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외교는 정반대입니다. 위성락 실장이 핵 추진 잠수함을 말하면서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언급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두 메시지는 따로 떨어진 발언이 아니라 하나의 전략 문장입니다. 우리는 준비돼 있다. 그리고 그래서 대화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대화는 언제나 조건부였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성공 여부는 의지보다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만드는 요소 중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억제력입니다. 이 잠수함의 가치는 발사 버튼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전력은 상대에게 지속적인 불확실성을 안깁니다. 불확실성은 모험을 줄이고 모험이 줄어들면 대화의 여지는 늘어납니다. 한국 정부가 핵 추진 잠수함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북한을 향한 직접적인 위협 메시지라기보다 계산을 바꾸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지금의 계산으로는 이득이 없다. 이것이 억제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 전략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힘을 강조하는 순간 상대는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락 실장은 대화의 문장을 함께 꺼냅니다. 지금은 기회다. 이 말은 북한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국과 국제사회를 향한 설명입니다. 이 전략은 긴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긴장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북미 대화는
한동안 국제 뉴스의 중심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중동, 중국 문제, 미국의 우선순위는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위성락 실장은 이 점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것은 곧 정치적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외교에서는 관심이 과도할 때보다 관심이 줄어들었을 때 움직일 공간이 생기기도 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 틈을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지금 한국이 주도적으로 판을 다시 짤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략에는 두 개의 축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하나는 한미공조를 통한 억제력 강화, 다른 하나는 유엔과 주변국을 포함한 외교적 접촉 확대. 이 둘은 서로를 보완합니다. 위성락 실장이 유엔과의 접촉을 언급한 것도 이 맥락입니다. 북미 대화는 미국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재, 안보리 결의, 국제적 명분, 이 모든 것은 유엔이라는 무대 위에서 작동합니다. 한국이 이 무대에서 다시 역할을 확대하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이중 전략은 한국 내부에서도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와 NSC, 각 기관의 시각과 우선순위는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대화를 중시하는 쪽과 억제를 중시하는 쪽, 이 둘을 하나의 문장으로 엮어내는 것은 정치적 리더십이 문제입니다. 위성락 실장이 NSC를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전략은 부처 하나가 끌고 갈 수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한 목소리로 설명되지 않으면 워싱턴에도 평양에도 같은 신호를 보낼 수 없습니다. 북한은 현재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북한은 항상 환경이 바뀌었을 때 입장을 조정해 왔습니다. 문제는 그 환경을 누가 어떻게 만드느냐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 논의는 그 환경의 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의 전제 조건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배경으로서의 힘. 이것이 한국 정부가 그리고 있는 이중 전략의 그림입니다. 힘과 대화는 서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설계될 때 그 둘은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제 이 전략이 어떤 선택으로 이어질 것인지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누가 감당하게 될 것인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제오막 선택의 결과 그리고 한반도의 시간. 모든 전략은 결국 시간 위에 놓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당장 어떤 결과를 낳지 않더라도 그 선택은 미래의 조건을 조용히 바꿔놓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발언 이후 한국이 마주한 것은 즉각적인 승인도 즉각적인 거절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워싱턴은 아직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무응답이 아닙니다. 외교에서 침묵은 대개 검토 중이라는 뜻이며 동시에 조건을 정리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핵 추진 잠수함 논의는 이제 가능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가의 문제로 이동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선택은 더 중요해집니다. 미국이 조건을 제시할 경우 한국은 그 조건을 받아들일 것인가, 조정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물러설 것인가. 이 선택은 단순한 무기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자율성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핵 추진 잠수함이 허용될 경우 한국은 한 단계 더 높은 전략적 주체로 인식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만큼 책임도 커집니다. 연료 관리, 투명성, 비확산 약속, 국제사회에 대한 설명. 힘은 언제나 설명 책임을 동반합니다. 반대로
논의가 지연되거나 제한적으로 허용될 경우 한국은 다른 선택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재래식 전력 강화, 미사일 방어, 연합작전 심화. 이 역시 하나의 전략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논의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번 꺼낸 질문은 다시 상자에 넣을 수 없습니다. 이제 시선은 북한으로 향합니다. 북한은 아직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항상 침묵 속에서 계산해 왔습니다. 한국의 움직임, 미국의 태도, 국제사회의 분위기, 이 모든 요소가 북한의 다음 선택을 결정합니다. 핵 추진 잠수함 논의는 북한에게 이중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나는 억제의 메시지, 우리는 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외교의 메시지, 그래서 지금 대화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북한이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환경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화는 의지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조건이 맞아야 열립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선택을 통해 하나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안보를 미루지 않겠다. 그러나 외교도 포기하지 않겠다. 이 두 문장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그 어려움을 피하는 순간 선택지는 극단으로 쏠리게 됩니다. 이 다큐의 시작은 핵 추진 잠수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큐의 끝은 잠수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입니다. 한반도에 주어진 시간, 선택의 시간, 그리고 대화를 시도할 수 있는 마지막이 아닐지도 모를 기회의 시간. 보이지 않는 힘은 언제나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결국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그 시간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전쟁을 부르기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전쟁을 늦추기 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위에서 다시 묻습니다. 지금 대화할 시간은 남아있는가?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